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시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182쪽에 달하는 방대한 범위의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거나 아주 어렵다거나 그런 내용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인데요.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부담의 적정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의 10%에서 50% 구간을 1억 원 이하 10%인 것을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를 50%이던 것을 10억 원 초과 40%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초과 50% 구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행은 상속세 공제에서 기초공제가 2억 원, 그 밖의 인적 공제가 나오는데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해서 일괄공제 5억 원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자녀가 1인이 있다면은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자녀공제 5억 원 하면은 7억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가 이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조정을 하였는데 기존의 공제율에서 현행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를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을 하향을 하였습니다. 현행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에 공제율이 1.3%이고 2027년 이후는 1%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가 되겠죠.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1.3%의 2분의 1인 0.65%, 또 2027년 이후 1%는 0.5%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전과 동일하게 1천만원, 2027년 이후는 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개정이 된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는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7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납세조합 세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을 보면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에서 이 납세조합이라는 것은 세원 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징수납부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조합원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있는데 근로자는 국외 외국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고 사업자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이 중에서 복식부기 업무자는 제외됩니다. 노점 상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현행의 조합교부금 매월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의 2 내지 10%로 되어 있던 것이 1 내지 10%로 변경이 되었고, 여기에서 2 내지 10%에서 국세청에 고시된 내용은 소득세액의 2%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교부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을 말하죠.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폐지가 되었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교부금을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액의 2 내지 10%에서 1 내지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중소기업 세감면 제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감면은 대상업종이 제조업 등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감면율은 업종 지역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첫 번째 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을 종료를 하였습니다. 업종 우대감면이라는 것은 신성장 서비스업을 우대하였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적용기한이 종료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감면율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 감면 내용을 보면 수도권 감일 억제 권역 밖의 경우에는 일반의 경우에는 5년간 50%, 청년 등의 경우에는 5년간 100%이던 것을 수도권 밖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밖이라는 것은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는, 그렇게 본다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을 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밀 억제 권역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추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 이것은 일반의 경우에는 5년간 50%에서 25%, 청년 등은 5년간 100%에서 75%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 이렇게 해서 수도권 밖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 밖이라는 것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플러스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그러면 이것은 감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은 모두 5년 50%, 5년 100%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 밖과 수도권을 구분을 하여 5년간 25%, 5년간 75%가 된 것이니까 결국은 감면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면 한도를 또 연간 5억 원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를 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봄부터 적용을 하되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이전
지원 세제 제도 정비 내용입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인데 이 이전 지역 범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 과밀억제 권역 밖의 경우에 5년 100%, 2년 50% 이던 것을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5년 100%, 2년 50%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밀억제 권역 밖의 수도권이라면 5년 100%, 2년 50%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과밀억제 권역 밖이라 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만 5년 100%, 2년 50%를 감면을 받고 그 외의 지역은 아예 감면을 못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되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 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요건의 정비입니다. 대상 및 업종 요건을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전 전에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받고 10년이 지나야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업종의 경우에는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 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 본사를 철거 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 대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는 것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법인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개인 법인 간 과세 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기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든 법률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투자세 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을 배제시켰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업하는 내국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에서 임대사업자 임대용 자산 임대를 포함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세 포탈 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근거를 마련하는데 부가사유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렇게 되겠죠. 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있겠습니다. 가공의 경우는 재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수취하는 경우 또 위장의 세금계산서가 있겠습니다. 공급자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과다기재입니다. 일종의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되겠죠.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사업장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 지시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 지시에 수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부과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한정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의 강화입니다. 현행을 보면 사업자 미등록은 1%, 간이가세자는 0.5% 전과 동일하고 사업자 명의위장 등록의 경우에는 1%이던 것을 2%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0.5%에서 1%로 강화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의 보완입니다. 거주자의 정의에서 거소를 둔 기간 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 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내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전과 동일한데 여기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1과세기간 중 183일이라는 것은 1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이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1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거소를 둔 경우에는 현행의 경우에는 거주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1과세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니까.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거주자로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인정기준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거주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거주기간 인정은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던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관광, 질병 치료, 친지 방문 등 개인 사유와 함께 출장, 연수 등 직업, 사업과 관련한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체화시켜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세기간을 보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전환되고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전환 시에 과세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시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는 비거주자로 본다는 뜻이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주자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을 보겠습니다. 95쪽은 현금 영수증 업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입니다. 업무발급 대상은 전의 내용에서 4개 업종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적용은 2026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4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회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을 보겠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존의 제2차 납세 의무 대상자의 영농 영어조합 법인의 조합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납세 의무 승계 관련
과세형평을 제고함이 그 목적인데, 이전에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범위를 확대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6쪽을 보겠습니다. 106쪽은 경정청구 절차 신설의 내용입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있는데, 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입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 의무자 외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죠. 청구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적격 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가 되고, 청구기한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는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 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제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대상 정비를 하였습니다. 원칙은 전과 동일하고 면제 대상은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제외 국민에서 182일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183일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183일 이하면은 거주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182일로 바꾼 것입니다. 불복 소송 상호합의 결과 조세 조약에 따라 채약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이것은 면제가 되고,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 신탁명세로 해외 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내국법인이 면제 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세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이미 신고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데, 그 청구 대상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청구 대상을 보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와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거기에 세공제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을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 2월 공제 가능한 세공제액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경정청구를 허용합니다. 다음 2월 세공제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든 것인데, 2월 세공제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를 둔 것입니다. 2월 세공제라는 것은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2월하여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제척 기간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5년, 무신고는 7년입니다. 그 다음 세공제액을 부가제척 기간 만료 이후 2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5년인데 6년이 되는 해에 2월 세공제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세공제액 관련 부가제척 기간은 2월 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2017년이 부가제척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가 되면은 부가제척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별표의 내용을 보면 세공제액 2월 시 해당 세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 서류는 동특례의 적용 시점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공제를 6년째 되는 해에 했다 하면은 7년까지 보관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공제액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의 합리화입니다.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되었고,
불복 청구 등의 제조사 결정에 따른 제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에 통지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법 분야인데 배당소득 계산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어제 배당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였는데 현행은 합병시 어제 배당 또는 자본감소 또는 주식 소각시 어제 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병시 어제 배당의 계산은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 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이 합병대가라는 것은 존속 합병신설법인의 주식, 출자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을 말하고 여기에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합병시 어제 배당이 됩니다. 이 내용을 존속 합병신설법인의 주식 출자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자본감소 또는 주식 소각시 어제 배당에 주식 소각 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로 하도록 명확하였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받았을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행사 당시의 시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화입니다. 현행을 보면 배당소득의 범위는 의제 배당이 있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던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합병 분할 차익 중 선계된 금액을 포함한 재평가 적립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소득 범위를 확대를 시켰고 배당소득 가산 그로사업입니다. 적용해서 제외되는 배당으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여기에서 유상감자 시 주식취득 초과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어제 배당에 있었죠. 유상감자 및 주식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여기에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그로사업 적용 제외되는 배당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죠. 다음은 소득세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이 요건을 20세 이하에서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한다 하는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세 이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의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보완하였는데 현행을 보면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다음의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도 없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가겠습니다. 연구개발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의는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 창의적인 활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제외되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액 혜택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시에 내용은 출연금을 수령하였을 때 입금 불산입 후 지출 시에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R&D 출연금을 말합니다. 그 대상은 기초연구법에 따른 출연금인데 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력 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공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세공제 금액을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를 5%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가치금액을 계산할 때에 직접법, 간접법 중에 선택 가능하였던 것을 직접법으로만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직접법이라는 것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법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피인수법인 순자산 시가 곱하기 120% 한 것이 기술가치금액이다. 이렇게 했던 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취득기간은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니까 최대 2년간 분할 취득이 가능하죠. 이것이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3년간 분할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취득기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 또한 2025년 1월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으로 가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 개편인데 세감면과 세공제 간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근로소득 정대 세대 공제와 통합 고용세 공제의 탄력 고용 지원을 중복 배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및 상속정렬세법에서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양도 시에 안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토지 건물의 일괄 취득 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두 번째는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여기에 단서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 계산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인정할 만한 사유라는 것은 첫 번째,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두 번째,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40% 세감면 또는 과세연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익사업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으로 바꿈으로 해서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를 추가 납입하도록 되었는데 그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자,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중 1명만 해당되면 되죠. 납입 한도는 대상 부동산 양도차익과 1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 납입 기간은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적용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제, 두 번째는 양도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세 번째는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특례 내용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를 세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는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에는 세공제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정려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친족 범위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1천만원 공제받던 것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정려의제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과세대상 거래로 자산 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 인수 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초차, 여기에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야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국제조세 분야인데 국내 원천 인적 용역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을 보면 비거주자 외국법이나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적용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신청 의무 면제 대상 소득으로 국내 원천 사업 소득과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만은 비과세 면제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자송달 서류의 철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을 보면 전자송달 신청 철회 시에 서류 송달로 변경. 원칙은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를 미열람했을 경우에서 3회 연속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열람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열람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예외적 경정청구기간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예외적 경정청구기간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인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과세관청의 정액결정 경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3개월 이내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 92일까지도 될 수 있겠죠. 다음은 과세예고 통지대상 합리화입니다.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존의 대상에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배제 사유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대상이 아니죠. 여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182쪽에 달하는 방대한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